지방의 어떤 인적 드문 도로에서 나뭇잎과 풀로 대충 덮여있던 여성의 시신 한 구가 발견됩니다. 6일 전 사라졌던 한 펜션 여주인의 시신이었어요. 6일 전에 이제 퇴실을 앞두고 있었던 남성 손님 2명의 부탁을 받고 자신의 차에 태워서 지역 구경을 시켜준다고 외출을 했다가 며칠 뒤에 이렇게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이 된 거죠. 시신이 발견된 건 이 2명의 남성이 경찰에 검거되면서 확보한 자백을 통해서였습니다. 사실 이 펜션 여주인이 사망한 살인사건이 이 2명의 살인자가 이미 어떤 범죄로 수배 중인 상태에서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르고 또 그것 때문에 도망치면서 저질렀던 범행이었거든요. 오늘 준비한 사건은 춘천의 한 야산에서 발생한 어떤 탈출극에서 시작이 됩니다. 일단은 한 생존자의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살인사건 그리고 검거하기까지의 이야기를 하나씩 제가 풀어나가 보도록 할게요. 정말 그야말로 필사의 탈출극이었습니다. 2013년 8월 27일 춘천시 남산면에 있던 한 야산에서 요란한 소리가 들려와요. 차량 배기음이었습니다. 잠시 뒤에 승용차 한 대가 나타나서 전속력으로 산길을 내달리기 시작해요. 근데 운전을 하고 있었던 그 운전자의 모습이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운전석에 어떤 여성이 옷을 거의 반만 걸치고 막 울부짖으면서 운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에 막 쫓기듯이. 자, 그러면 이 여성을 누가 쫓고 있느냐? 어떤 남성 2명이 고함을 치면서 쫓아오고 있었던 거예요. 이 여성은 여기가 어딘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무작정 이 남자들을 피해서 진짜 정신이 나갈 정도로 겁을 먹은 상태로 운전을 하고 있었던 거죠. 자, 그러다가 도로를 벗어나면서 무언가에 충돌을 하게 되거든요. 다행히 엄청 다치는 상황은 피했는데 충격은 심했겠죠.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지체하고 있을 시간은 없었어요. 언제 어디서 이 달려오던 남자들이 나타날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정말 간신히 정신을 부여잡고 안간힘을 써서 다시 핸들을 잡고 운전을 해요. 그러다가 마침내 사람이 살고 있는 민가를 발견해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경찰에 신고를 하고 극적으로 목숨을 건져요. 경찰이 이제 출동을 해서 무슨 일이 있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울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2명의 남성에게 납치와 성폭행을 당했고 목숨까지 잃을 뻔했다. 충격적인 이야기를 털어놓는 거예요. 자, 제가 지금까지 들려드린 이야기는 44세의 보험 설계사인 여성 이 씨가 경험했던 일입니다. 자, 이 씨의 진술에 따르면 이 모든 일이 하루 전에 걸려온 전화 한 통으로 시작됐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과거부터 알고 지냈었던 그러니까 자신보다 2살 어린 42세 남성 김 씨에게 전화가 왔대요. 밤에 10시에 갑자기. 그러더니 지금 보험에 가입할 사람들이 좀 있는데 나올 수 있냐. 이렇게 전화가 온 거예요. 아는 누나가 지금 개모임에 갔는데 상조에 가입할 사람들을 소개시켜 준다고 하더라. 15개는 가입하게 해줄 테니까 같이 가자. 사실 보험 설계사 입장에선 엄청나게 큰 건이잖아요. 한 번에 15개 영업 실적을 올리는 거니까. 피해자 입장에서 밤 10시가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바로 알겠다고 대답을 하고 외출 준비를 합니다. 자, 그렇게 신정동 신정사거리로 오라고 약속을 하고 나서 이 씨가 차를 몰고 약속 장소로 간 거예요. 자, 근데 가보니까 나한테 전화를 했던 남성 김 씨도 있었지만 처음 보는 남성이 또 한 명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공범 강 씨였던 거죠. 조금 당황한 표정을 지으니까 김 씨가 얘 내 친구다. 같이 거기까지 갈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의심을 조금 잠재워주고 결국에는 이 씨의 차에 2 남성이 올라탑니다. 지인 김 씨는 조수석에 탔고요. 강 씨는 뒷좌석에 앉았어요. 자, 그리고 나서 그 개모임 장소에서 이제 보험에 가입시켜준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김 씨가 이제 강원도에서 개모임을 하니까 거기까지 가야 된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면서 계속해서 이리 가라 저리 가라 하면서 3사람이 가서 강원도 외곽까지 가게 된 거예요. 그렇게 춘천시 남면에 있는 한 비포장 도로까지 갑니다. 근데 아무리 이 사람들 말대로 쫓아가도 계속 이상한 곳만 나오니까 여기서 개모임하는 거 맞아요? 하면서 조금씩 의심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김 씨가 차를 좀 멈춰봐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씨가 차를 세웁니다. 근데 차를 세우자마자 이들이 바로 살인자로 돌변하게 된 거죠. 뒤에 앉아 있었던 강 씨가 이 씨의 머리채를 뒤에서 잡아당기면서 흉기를 들이밀어요. 그러면서 돈 내놓으라고. 소리치면 목을 따버리겠다 이러면서 위협을 합니다. 옆에 있던 김 씨는 미리 준비했던 끈으로 이 씨를 결박했어요. 자, 그리고 나서는 신경안정제까지 준비를 한 거예요. 한 알도 아니고 10알을 강제로 이 씨 입으로 밀어 넣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10알을 먹은 상태에서 온갖 진짜 일을 다 당하고 운전을 해가지고 정신을 차리고 피한 거죠.
자, 그렇게 이 씨를 제압한 이 두 명의 범인이 현금과 체크카드를 빼앗습니다. 그걸로도 모자라서 차례대로 이 씨를 성폭행했어요.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이 씨를 계속 끌고 다니면서 그 카드를 가지고 돈을 찾으려고 시도를 해요. 근데 이 카드에 잔액이 없었던 거죠. 빼앗은 돈이 3만 원이었습니다. 본인들 입장에선 짜증이 났겠죠. 나름의 계획이 있었을 테니까. 그래서 너 아는 사람한테까지라도 연락해서 돈 빌려서라도 내놔라. 안 그러면 내가 네 장기라도 갖다 팔겠다. 어떻게든 너한테서 돈을 얻어내겠다 이렇게 협박을 한 거예요. 근데 갑자기 돈을 마련하라고 하면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만들어내지 못했거든요. 그랬더니 또 이제 이 씨를 다시 성폭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후에 본인들끼리 어떻게 할지 조금 의논을 하려고 차에서 잠깐 떨어져서 한눈을 팔고 있었습니다. 범인들의 생각에는 피해자가 뭐 신경안정제도 열 알이나 먹었고 성폭행도 뭐 여러 번 당했고 충분히 데미지를 입은 사람이니까 뭔가 할 수 없다라고 착각을 했는데 이 씨가 정신을 딱 차리고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빠르게 운전대를 잡고 도망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차를 몰고 미친 듯이 달리기 시작합니다. 정말 극적으로 목숨을 건진 거죠, 이분은. 경찰에 와서는 이 씨가 김 씨의 신상 정보, 뭐 전화번호 이미 아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리고 뒤에 있던 강 씨는 어떻게 생겼는지 인상착의를 경찰에 넘겨줬고요. 바로 경찰 수사가 시작됩니다. 당시의 사건을 춘천경찰서에서 맡았었는데 수배령 내리고 추격전을 시작했거든요. 근데 이 두 놈이 이미 수배자였어. 이 사건 있기 전에. 죄목도 최악이었습니다. 김 씨는 13세 미만 강제추행 혐의였고요. 강 씨 같은 경우에는 특수절도 혐의로 수배가 또 내려져 있는 상태였는데 물론 두 사람 모두 그 이전에 성범죄 전과는 또 있었습니다. 완전 악질들이죠. 빨리 지금 잡아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자, 그러면 한눈 팔다가 지금 피해자가 도망을 쳤잖아요. 범인들 입장에서는 조용히, 야, 이거 어디 가서 신고할 테니까 우리 조용히 있자. 잠잠히 어딘가 좀 숨어 있어야 하는 상황이겠죠. 죽지 않았으니 신고를 할 거고 김 씨 입장에서는 이 씨가 나를 알고 있기 때문에 잡히는 건 시간 문제란 말이에요. 수배되어 있다는 걸 본인들도 알고 있을 거고. 바로 택시를 타고 도주합니다. 태백산맥을 넘어서 속초로 갔어요. 그리고 8월 28일에 한 콘도형 펜션을 잡아서 여기다가 몸을 숨기는데 완전히 진짜 착한 사람, 사람 좋은 이런 얼굴로 가면을 쓰고 투숙을 하면서 펜션에서 시간을 보내거든요. 그렇게 두 사람이 밖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어요. 근데 이 두 사람의 눈이 딱 어딘가로 동시에 꽂힙니다. 그게 뭐였냐? 이 숙소의 여주인이었던 박 씨가 고급차를 타고 이곳으로 들어오는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둘이 동시에 생각합니다. 저 여자 돈 많아 보인다. 뜯어내자.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게 두 사람은 중복으로 수배 중인 상태에서 다시 범행을 계획했고요. 그 다음날 오전 11시에 퇴실을 하면서 여주인 박 씨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우리랑 같이 속초 구경을 조금 시켜주시면 렌트카 비용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사실 손님이 그것도 처음 보는 남자 두 명이 이런 제안을 하면 의심을 했어야지라고 여러분들이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겉으로 봤을 때 너무 좋은 사람들처럼 보였고 또 손님이니까 또 여기 처음 온 사람들이면 구경도 시켜줄 수 있다. 별다른 의심 없이 이제 두 사람의 제안을 승낙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이 두 사람이 박 씨의 차에 탔고요. 강릉 여기저기를 돌아다닙니다. 경포대 해수욕장 쪽에서는 김 씨가 청테이프와 과도를 구입하면서 슬슬 이제 범행에 발동을 걸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근데 그거를 사고 나서도 바로 범행을 저지르진 않았고요. 태연히 이 여성 박 씨하고 더 관광을 다니면서 본인들을 정말 1도 의심하지 못하게끔 만들어요. 해가 질 때까지. 그렇게 자정을 넘기고 나서야 두 사람이 범행을 실행에 옮긴 거예요. 김 씨가 직접 운전을 해서 한적한 곳으로 유인을 했고요. 박 씨는 조수석, 강 씨는 뒷좌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외진길을 달리다가 진고개라는 곳에 도착을 해서 박 씨를 결박하고 위협하기 시작해요. 우리 말만 들으면 아무 문제도 없을 거다. 근데 박 씨도 가진 돈이 많지가 않았어요. 카드 2장에서 뽑은 돈이 겨우 17만 원이었던 거예요. 지금까지 빼앗은 돈을 합쳐봤자 20만 원이 전부인 거죠. 지금 모든 상황들이 자신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흘러가니까 어떻게 할지 고민을 하면서 계속 인근을 떠돕니다. 그러다가 고심 끝에 그들이 내린 결론이 뭐였을까요? 원하는 걸 갖지 못했죠. 17만 원. 그들의 결론은 성폭행 후 살인이었어요. 본인들의 주장에 의하면 박 씨를 살려주면 우리를 신고할 게 두려웠다라고 하는데 이미 그 전에도 수배 중인 상황에서 또다시 범행을 하면서 했으면서 얘네들은 항상
수배 중인 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렀고요. 그 이후에 또 수배 중인 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렀어요. 신고가 두려운 사람이 맞을까요? 그것 때문에 사람을 죽일 만큼? 정말 그랬을까 싶고요. 그저 또 사람을 도구로만 본다는 느낌이 좀 더 강하게 들기도 했습니다. 돈이 필요하면 힘으로 빼앗고, 욕구가 생기면 해소하고, 이제 필요 없으니까 죽이자. 쓰레기처럼 버리자. 이 피해자로부터 내가 얻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뜯어내자. 이런 거죠. 너무 안타까웠던 건 이 피해자분이 살해당하기 전에 집에 돈이 있으니까 살려달라. 이렇게 애원을 했다고 하는데 대꾸도 하지 않고 살해합니다. 두 사람은 시신을 유괴하기 위해서 인적이 드물고 어둠이 짙은 한 도로에 차를 세웠어요. 같이 시신을 끌어낸 다음에 가드레일 밖으로 시신을 집어 던집니다. 자, 김 씨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요. 시신 위에 풀을 이렇게 대충 덮어서 은폐를 하고 자리를 떠났는데 진짜 현장을 떠나기 전에 두 사람이 왜 이런 짓을 하지? 싶을 정도의 이상한 짓을 합니다. 갑자기 멈춰서는 제사를 지내듯이 시신 쪽을 향해서 절을 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듣고 당시 사건 관계자들이 정말 분노를 금치 못했는데 무슨 지금 뭐 본인들이 죽여놓고 명복을 빌겠다는 것도 아니고 말도 안 되는 짓들이죠. 본인들이 불안해서 뭐 귀신이 붙을까봐 막 그랬던 건지 사람을 죽였으니까. 뭐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불안한 심리 상태를 표출한 행동인지는 밝혀지지 않았는데 저는 이런 것들도 결국에는 자신들의 심신 안정을 위해서 한 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조롱이라면 진짜 더 쓰레기인 거. 자, 그렇게 도주를 시작합니다. 이미 수배령이 떨어진 사람들이니까 수사팀이 계속해서 포위망을 좁혀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얘네들이 이걸 모를 리가 없겠죠. 스스로도 그걸 느끼고 있었습니다. 곳곳에 다 경찰들이 배치가 돼 있으니까 차들도 되게 자주 보였었대요. 그러니까 계속 그런 게 보일 때마다 차를 돌려서 도주하고 또 도주하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강원도까지 벗어난 거예요. 근데 정말 이 포위망이 좁혀오는 시점이요. 박 씨를 살해하고 나서 하루 안팎에 벌어진 일이거든요. 범인들 입장에서는 진짜 실시간으로 압박을 받는 느낌이 들었겠죠. 또 어떻게 그렇게 미수에 그쳐놓고는 또 사람을 죽일 생각을 하는지 그 범죄자들의 머릿속과 그 뇌 구조는 일반인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범죄를 못 참는다고 해야 되나? 저는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아무리 살인자라고 해도 그 상황에선 잠깐 좀 조용히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둘은 그렇지가 않았거든요. 근데 이 시기에 김 씨가 치명적인 실수를 하게 됩니다. 이게 실수인지 일부러 한 계획인지 저는 일부러 그랬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얘네가 바보가 아니니까. 근데 이게 또 경찰한테는 기회가 되기도 했어요. 9월 1일에 새벽에 경찰 민원상담 전화 182에 전화가 걸려오는데 이게 김 씨였습니다. 전화를 해서는 사람 죽이고 오대산에 버렸다. 나도 죽었다. 이런 말을 하고 전화를 뚝 끊어버린 거예요. 그것도 본인 휴대폰으로 전화를 겁니다. 근데 이게요. 자기가 이걸로 걸었을 때 당연히 이거를 추적해서 자기한테 올 거라는 생각을 못 했을까요?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김 씨가 전과 29범이에요. 이런 걸 몰랐을 리가 없어요. 경찰이 바로 추적을 해서 위치를 파악했고요. 두 사람 모두 검거를 합니다. 자, 1차 범행 생존자가 있었던 그 사건, 그 범행 신고가 접수되고 6일 만에 검거가 된 거예요. 그 사이에 이제 한 명은 사망을 했고요. 경기도 안산에 있는 한 펜션 인근에서 검거가 됐는데 체포조가 현장을 덮칠 때 그냥 태연하게 노상에서 술을 먹고 있었대요.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아 이런 말들과는 전혀 진짜 딴판의 태도를 보이고 있죠. 박 씨의 시신은 검거 하루 뒤에 수습이 됐습니다. 정말 좋은 마음으로 손님들에게 정말 그렇게 했을 텐데 좀 나쁜 놈들이죠. 자,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됐어요. 여기서 충격적인 사실들이 계속 밝혀져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둘이 합쳐서 전과가 무려 40범이에요. 김 씨는 29범, 강 씨는 11범이었습니다. 심지어 그 1차 범행 저지르기 직전에는 후배 집에서 680만 원 상당의 금품까지 훔쳤어요. 당시에 사건 담당 형사과장이 전과가 하도 많은 놈들이라서 수사 방법을 다 알고 있었을 거다. 그래서 체포하기 더 어려웠다라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럼 두 사람은 대체 어떻게 만난 사이일까요? 사건 3년 전에 서울 갱생보호소에서 처음 만났대요. 여기서부터 친분을 쌓습니다. 교도소에서 출소하고 나서는 돈이 궁하고 할 일이 없다는 생각이 드니까 여성들에게 접근을 해서 돈을 빼앗기로 합심을 하고 범행을 계속해서 저질러 왔었던 거예요. 보면은 뭐 경찰 조사에서는 너무 죄책감이 커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 그래서 전화했다라고 했지만 사실 믿기가 힘들죠. 이미 본인들에게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상황이라는 걸 그때 인지를 했을 거고 야, 일단 우리 안 잡힐 수가 없다.
이렇게라도 해가지고 뭔가 나중에 좀 선처를 바라보자. 전과 29범, 살인과 성폭행을 참지 못했던 범죄자들이 죄책감을 가졌다는 건 저는 믿고 싶지 않아요. 자, 이게 수사팀의 입장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두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소지품을 보면 정말 이것만 봐도 얘네들은 죄를 뉘우치고 있지 않았다라고 알 수 있거든요. 정말 뉘우쳤다면 이거를 버렸어야 돼요. 자, 뭐가 있었냐면 명함이 진짜 많았어요. 60장이 넘는 거예요. 근데 그 명함들을 쭉 보니까 하나같이 보험, 상조, 회사 영업 분야 이런 데서 일하는 여성들의 번호만 쭉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경찰이 아니 이런 명함들을 왜 이렇게 많이 가지고 다니냐라고 물어봤더니 그 60명 다 죽이려고 했는데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첫 번째 피해 여성한테 전화를 걸었을 때처럼 이렇게 영업을 하는 사람한테 밤늦게 전화를 해서 보험 가입시켜 줄 테니까 만나자 이러면서 범행 계획을 세웠던 거죠. 자, 합쳐서 40범 전과. 본인들 나름대로의 범죄 경력이 엄청난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남의 돈을 쉽게 갈취할 수 있을까에 대한 연구를 계속하는 사람들이죠. 얘네들한텐 그게 직업인 거니까. 경찰은 일단 그 주범격이었던 김 씨에 대해서 사이코패스 성향이 의심된다는 이유로 이제 프로파일러에게 상담을 요청합니다. 범죄 행각도 물론 문제가 돼서 그랬긴 했지만 검거 이후에 보였던 행동이라던가 말을 보면 프로파일러를 붙일 수밖에 없었어요. 조용히 경찰서에 들어가다가 갑자기 막 모자랑 마스크를 막 쓰고 있던 걸 벗어 던지더니 취재진한테 주범은 나다, 돈 때문에 죽였다, 막 고함을 치기도 했고요. 기자들이 범행 동기를 물어봤을 때는 다 죽이려고 했다. 살려주면 금방 잡히니까 또 범행을 저지를 수밖에 없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갑자기 사람을 해치는 게 처음이냐 물어봤더니 대답을 안 하고 계속 한숨만 쉬어요. 그래서 경찰도 그렇고 취재진도 그렇고 계속 질문을 하니까 이번에는 막 흐느끼면서 가족들한테 미안하다, 유족들한테 미안하다, 사죄하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근데 이게 이런 진짜 말도 안 되는 오르락거리는 게 5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있었던 감정 기복이라는 거예요. 이상하죠. 경찰 조사에선 또 무슨 헛소리를 하냐. 피해자를 살해할 때 영혼이 그 몸에서 떠나는 걸 봤다. 오늘 사건 범인들 다 왜 이러죠? 이런 헛소리를 합니다. 이것도 머리 쓰는 걸 수도 있어요. 나중에 약간 정신 나간 척 하면서 심심해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려고 그러는 걸 수도 있죠. 자, 1심 재판부가 재판 전에 사이코패스 성향이 있는지 판단을 좀 해보기 위해서 정신감정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김 씨와 강 씨 누가 사이코패스 성향이 좀 더 강했거나 있었을 것 같으세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둘 다 사이코패스 판정을 받습니다. 김 씨는 반사회적 성격장애, 강 씨는 비사회적 성격장애 판정을 받았어요. 상당수의 학자들은 비사회적 인격장애 역시 반사회적 인격장애에 포함을 시키는데요. 학자에 따라서는 반사회적 인격장애와는 또 다른 형태의 성격장애로 분류를 하기도 해요. 이 밖에도 재범 위험성을 평가하는 여러 검사를 받았을 때 두 사람 모두 재범 위험성 고위험군이었습니다. 자, 강간살인, 특수강도 강간, 강간상해, 특수강도 절도미수, 읽기도 너무 많아요. 여신금융위반, 사체유기. 정말 수많은 혐의로 두 사람이 재판에 넘겨집니다. 1심 재판부는 두 사람 모두에게 무기징역, 전자장치 부착 30년, 신상정보 공개 10년을 선고해요. 불과 5일이라는 시간 동안 두 여성을 납치해서 돈을 빼앗고 성폭행을 하고 한 명은 살해했죠. 범행 수법이 너무 잔혹하고 가학적이에요. 재판부는 이러한 행태뿐만 아니라 살해 후에 시신까지 유기하는 그런 범행을 은폐했던 부분, 이전의 범행 전력 등을 고려하면 두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사회로부터 무기한 격리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시합니다. 양쪽 모두 항소했는데요. 모두 기각되면서 무기징역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고작 20만 원을 얻기 위해서 한 명을 죽이고 또 한 명에게는 정말 인생에서 절대 잊을 수 없는, 이분이 그 생존하신 분이 다시 과연 그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진짜 그냥 열심히 살려고 했던 사람이고 고객이 갑자기 밤에 전화를 걸어서 보험 가입을 시켜준다고 하는데 설계사 입장에서 안 나갈 수 있을까요? 여기가 도대체 어디야라는 생각으로 그 차를 타고 가면서도 그 상황을 참았을 거란 말이에요. 밤이 어두워지면서도. 도망을 칠 땐 또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신경안정제 먹고 정신이 없는 상황에서. 물론 사망한 피해자분도 너무나 큰 고통을 겪으셨죠. 그런 고통을 남겼던 두 살인자는 평생의 대가를 치르게 됐습니다. 다신 나와서는 안 되겠죠. 되게 이 범죄자들이 좀 폭발적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둘 다 되게 비슷해요.
한 사람에게 그런 범행을 저지르다가 미수에 그쳤으면 조금 이제 멈출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걸 모를 리가 없는데, 신고가 들어갔다라는 걸 모를 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범행을 저지르는 거예요. 참지 못하는 것처럼. 진짜 너무나도 모든 범죄자들이 위험하지만 이런 성향의 범죄자들은 다시는 나와서는 안 된다라는 당연한 생각이 더 강하게 들었던 사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사건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